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2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투자론이 8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다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그 출제 비중을 봤을 때 출제인들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31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인데, 지난 시간에 26강에서 논했던 이제 화폐 시장 가치하고 이 현금 흐름, 요 두 가지를 이제 베이스를 깔아놓고, 최종적인 단계로 이제 결국 투자론에서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석 작업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어떤 투자의 단계를 베이스로 이제 그 취득부터 나중에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고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31페이지 제5절에 대한 논리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32페이지에 영업수지 산정이라고 해서 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에 대한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셔도 10점, 그러니까 4문제 이상에 해당되는 걸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이 흐름이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요 논리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론까지도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내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그 332페이지에 대한 영업수지 흐름이 있고, 그리고 335페이지 이제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가 이제 나눠지는데, 332페이지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논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 단계가 처음에는 이제 취득을 하죠. 취득할 때는 이제 돈이 나가죠. 현금 흐름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를 하죠. 그래서 현금 지출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취득한 이제 부동산을 갖고만 있어가지고는 이제 현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해서는 안 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영 기간이 있죠. 운영 단계 얻는 이득이 이제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소득 이득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플러스라고 이제 나와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그 내용을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상황이 되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 안에 나온 내용은 맨 처음에는 이제 가능 총소득 이렇게 이제부터 출발하죠. 가능 총소득. 그 가능 총소득은 책에는 총을 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로스라는 영어를 이제 조라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이제 그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가능 총소득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28회 때처럼 도출하게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하는 분들은 가능 총소득을 구하려면은 그 단위당 임대료가 있어요. 단위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두 가지 스타일로 출제를 했어요. 이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논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한 실당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연면적과 논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이제 임대 단위수를 곱합니다. 임대 단위수.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점이 이제 우리가 논하는 소득이득의 흐름이 출발점인데, 그래서 단위당 임대료가 만약 한 실당 100만 원이다. 근데 임대 공간이 100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의 이제 가능 총소득이 이제 1억이 추정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벌 수 있는 총소득이고, 현실적으로는 다 벌 수는 없어요. 이미 1년이라는 임대 기간 동안에, 보통 이것이 1년 동안에 또 따지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은 이제 투자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살 때부터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 분석에 들어갑니다. 근데 투자자는 살 때 내가 이 부동산을 끝까지 갖고 있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다. 그래서 5년 후에 팔겠다 그러면은 5년 동안에 이제 이 임대 부동산을 임대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이제 1년 단위에서 5년 보유한다 그러면은 5년치에 대한 이제 1년치 소득을 추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득이득에 대한 논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
내가 저 부동산 사면 1년 동안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지라고 이제 가정하고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대 공간을 꽉 채운다는 경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부터 내가 1년 동안에 임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임대를 못하는 기간이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한 다음에 그 어떤 이제 지역마다 존재하는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공실이죠. 공실을 이제 조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를 했는데 공실은 이제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된 로스 부분인데 임차인을 확보했는데 임차자로부터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 못 받는 걸로 사고로 처리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회계적으로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그것도 미리 고려하는 거야. 그 대손 충당금 또는 이제 불량부채죠. 못 받는 거니까 불량부채의 충당금. 그래서 이제 미리 충당이라는 것은 이제 못 받는 걸 미리 준비한다는 논리로서 미리 대비하는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주어진 경우는 이제 숫자로 계산 문제 될 때 거의 없어요. 거의가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유가 그 임대하는 경우에 이제 임차자한테 임대를 못 받는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임대 보증금을 받아요. 임대 보증금이 이제 대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내용에서 이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어떤 지문을 물어볼 때는 들어가는 요소지만은 계산 문제 낼 때는 공실률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위당 임대료가 얼마다, 그리고 임대 단위수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 총수의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 몇 %라고 주어져요. 공실률은 당연히 가능 총수득의 몇 %다라고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숫자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있죠. 기타 수입. 이 기타 수입은 이제 임대 공간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아니라 임차자가 임차 생활을 하면서 그 건물에서 이제 지출한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타 수입을 영업 외적인 수입이다라고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요즘에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28회 때에도 기타 수입을 하지 않고 영업의 수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는 가능 총소득을 이제 추정을 하죠. 어떤 사람이 기존에 PC방을 인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능 총수를 계산할 때 컴퓨터 한 대당 시간당 사용료가 나오죠.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을 하면은 한 대당 가능 총소득이 나와요. 거기다가 PC 대수가 100대다 그러면은 100대 곱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PC를 운영했을 때 1년 동안 버는 총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그 PC방 가보시면은 PC가 다 가동되진 않잖아요. 꺼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공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용객이 이제 요금 안 내고 튀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생들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대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PC방 가봤더니 대손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불제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도 많이 튀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기타 수입은 거기 이용객들이 먹는 이제 과자라든지 그 빵 이런 거 있죠. 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PC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얻는 수입, 이게 기타 수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능 총소득에서 이거 빼고 더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특히 요거에 대한 흐름은 28회 때 문제를 보면은 흐름 그대로 이제 오지선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제일 준비가 좋은 문제가 28회 때 문제 같아요. 유효 총소득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온 거를 이걸 다 이제 투자자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장사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영업경비를 뺍니다. 영업경비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전통적인 강좌예요. 작년에도 이제 결국 흐름상 내면서 영업경비 부분에서 이제 장난을 쳤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형식을 이제 변형시키면서 그 출제원들이 이제 질문하고 있는 파트가 이제 영업경비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등장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순영업소득은 아마 일반적으로 순수익, 순이익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회계적으로 이제 배당전 소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한 단계인데 왜 그러냐면은 가능 총소득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순까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투자랑 취득할 때 지출하는 무슨 투자랑 비교되냐면 총투자액과 비교되는 겁니다. 총투자액. 물론 전 이제 총투자액을 같은 말로 총자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이제 결국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 그럼 100억이라는 자금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투자액이 결국 뭐냐면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그래서 앞으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감정평가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총투자, 총자산, 부동산 가격은 다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총소득에또 출발해가지고 경비까지는 총투자를 이제 구성하는 투자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총투자에는 기본적으로 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나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 저당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투자에는 이제 그 나하고 은행 돈이 같이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영업 경비라는 부분은 이제 총투자를 구성하는 투자자들이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 순수익이 나오면은 순수익을 투자자끼리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느냐 따졌을 때 은행이 먼저 가져가야 돼요. 그 만약에 내가 먼저 가져가면 은행이 더 이상 이제 자금 대출을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요 흐름만 알아도 그 용어적인 면만 알아도 그 두 문제를 맞췄었어요. 요거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셌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부드럽게 출제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의 정답이 뭐냐면은 유효총수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유효총수득에서 영업의 수입을 더하면은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더하면 이게 나온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나왔나 해가지고 좀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나와도 당황해.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의 의미가 뭐냐면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금융론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빌린 돈 원금도 갚고요, 이자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부분하고 이자 부분을 더한 것이 부채 서비스라는 용어인데 작년에 이제 요거와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공제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왜 이렇게 쉽나 해가지고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원금 부분과 이자를 더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저당 부분에 대한 몫이야. 이게 저당 투자에 대한 배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저당 부분을 공제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은행 것 토론했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이 수익에서 은행 것 뺀 나머지는 지분 투자 몫이에요. 그 지분에 대한 배당액인데 다만 배당은 받았긴 했지만은 아직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배당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빼죠. 우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 세공제 전 현금 수지라고 그러고, 그럼 상인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금을 빼야 돼. 그게 이제 이게 운영 단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득이득을 소득과 관계되는 영업소득과 관련되는 세금을 빼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라 그러죠. 영업소득세를 개인이면 이제 개인소득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면 법인세가 되는 거야. 근데 요것이 우리 시험에 강조합니다. 이제 20회 이전에는 영업경비 위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영업경비 관련되는 형식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 다른 걸 낼까 하다가 위에 것은 내기가 좀 곤란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또 이제 금융론에서 따로 다루고, 그래서 출제위원이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영업소득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하고 영업소득세가 이제 우리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기 현금 흐름과 연관돼서. 그럼 세금을 공제했으면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처분소리라고 볼 수 있는 내 돈이 나오죠. 그래서 세후, 현금, 세금까지 공제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세후 현금 수지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전부터 이 세후까지를 보면은 이게 누구 투자 개념이냐? 전체 투자에서 은행 돈을 이제 부채에서 공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몫입니다. 지분 투자에 대한 논리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워낙 그 유명하고 이 흐름을 모르면은 내 문제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이 흐름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집안에 다 도배를 시켜서 어떤 동선에 이게 다 노출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다음에 뭐가 있고 뭐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를 이제 잡기 위한 끊임없는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우선 소득의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득이 이제 보통 이제 가이순전후 이럽니다.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해서 가이순전후, 가이순전후 하고 각 소득 바로 밑에 이제 그 경비 부분이 있어요. 비용적인 지출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위치를 알면은 뒤에서 이제 투자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총소득 다음에는 공실이 이제 공제가 되고요. 유효 다음에는 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 경비가 있고 순 다음에는 은행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이제 세전이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소득세 부분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이제 33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그 방가로 5번에 그 영업 경비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강자라 그랬죠. 전통적인 강자. 영업 경비라는 부분을 논할 때 그 영업 경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 경비는 그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이 되는 거랑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은 회계적으로 종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이 포함이 안 되는 걸 꼭 알아두세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거기 몇 가지가 쭉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조금만 첨가하면은 이 포함이 안 되는 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취득과 운용과 처분과 연관되는 현금 흐름상 투자 단계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 수익성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 대한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요.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포함시키면 안 돼. 왜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그렇죠. 이건 취득과 관련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영업 경비는 보유 단계에서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건물 취득세, 등록세는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공실도 포함시키면 안 돼요. 공실하고 대손충당금도 포함시키면 안 돼. 왜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저 우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회에서 이제 공제를 이미 했는데 경비에서 또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법은 이제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도 포함시키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부채 서비스 밑에서 공제할 거니까 우회에서 미리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함시키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영업소득세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왜요? 이것도 당연한 논리겠죠. 영업소득세는 어디 있기 때문에 맨 밑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득세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자본이득세는 이제 좀 이따 보실 이제 처분 단계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이다 보니까 보유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서 포함시키면 안 돼요.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세법 시간에 취득 관련되는 세금, 보유 관련된 세금, 처분 관련된 세금이 있겠죠. 그때 이제 보유 관련되는 세금 여기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시켜야 되겠지만은 취득과 처분과 관련되는 세금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취득세하고 자본이득세 등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거기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등등등에 대한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소유자 본금, 지분 투자자죠. 본인이 가져가는 수익을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 본금도 포함시키면 안 돼. 소유자 인건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기타 등등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은 자세하게 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수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암기할 게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취득록세는 취득 단계니까 당연히 경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공실 대손충은 우회에서 공제하니까 안 되고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 밑에서 공제하니까 안 되고 자본인세는 처분 단계니까 안 되고 요 건물의 감가상각비 요것이 이제 나중에 영업소득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키면 안 되고 그 소유자 본급은 당연한 논리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등등등등 따져가지고 이 경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출제가 됐을 때 아 이게 틀렸구나 맞았구나 그리고 금액적으로 나오면 이게 얼마냐라는 식으로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금융론에서 나오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에이스가 영업소득세야.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됩니다. 영업소득세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333페이지 방가로 9번 해가지고 영업소득세를 이제 도출하라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순영업소 구하는 방법, 하나는 세전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순영업소득으로 구하게 이제 자료가 나왔었고요. 작년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세전으로 구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순영업으로 구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걸 구하는 방법은 순영업 소득을 먼저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대체 충당금을 이제 더합니다. 이 대체 충당금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 대체 충당금은 기간 중에 지출된 비용 중에 하나인데, 다만 여러분들 이제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자본적 지출비라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비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비라는 것은 어떤 그 비용이 지출되면은 이 건물의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야. 그러면 자본적 지출비가 투입이 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충당금이 그 자본적 지출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은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한 내용은 결국 과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요거를 이제 세금 계산할 때 가산 항목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회계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 대체 충당금이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빼야 돼. 원리금 상환에서 은행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요 중에서 이제 이자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는 위에서 이미 공제했어요. 위에서 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 투자의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이자 차입금에 은행이 갚은 돈,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상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액을 세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공제 항목을 해줍니다. 공제 항목을. 그러고 나서 단가상각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점은 앞에서 한번 건드려 봤었어요. 뭘 건드려 봤냐면은 앞에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논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점 중에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앞에서 바로 건드렸었어요. 계산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이제 소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소득과 자본이득의 논리는 지금 쭉 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때 절세 효과 부분이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절약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까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건데, 근데 두 가지 부분은 이제 투자로 후반부에서 등장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요 두 가지 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순영업소 했을 때의 이제 뭐죠? 공제 항목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그만큼 과표가 작아져 가지고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절세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빼고 더하고 하면은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우리 투자론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거를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요거를 이제 과세 표준이다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세 표준은 세법 시험 공부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표현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험의 투자론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야.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이게 영업소득세가 딱 등장합니다. 그 영업소득세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세후가 얼마냐 계산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궁극적인 이제 단계인데, 계산 문제 낼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을 많이 물어봐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세후가 얼마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냐 물어볼 때는 당연히 자료가 가능총소득에서 구할 수 있는 요 자료가 주어져요. 그 요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가능총소득 구하게 한 다음에 이게 얼마냐 물어보면은 두 개만 공제하면 돼. 공실하고 경비를 공제하면 돼. 공실과 경비를 공제하는 과정 중에 경비 항목 요거를 알아야지 요 문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율을 물어봐요. 이게 하도 많이 물어서 이제 20회율은 요걸 많이 물어보는데, 세율을 물어볼 때 이제 어떤 조금 이제 그 좀 엄격한 출제는 이걸 물어보는데 가능부터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한 경우야. 시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출제원들은 세율을 물어보면은 순영업소득이 얼마다라고 데이터에 문제상의 자료가 주어져요. 그럼 순영업이 주어졌으면 이걸 얼마나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하고 소득세를 빼면 돼.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주어져. 어차피 금융에서 따로 논하니까 주어져. 그러면 요걸 계산해야 돼요. 요걸 계산하려면은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모른다는 것은 계산 문제 할 때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못 푼다는 결론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영업 소득 가지고 할 때 보통 이거를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순대이감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순대이감 하면은 과표가 나오고 세율 곱하면은 소득세 계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세후가 이제 계산이 됐고, 계산된 세후 소득이 이제 만약에 보기 5개 중에 있었다. 그 희열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요거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과 결혼에서는 순영업 소득으로 물어보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세전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결론은 같아요.
거기 보면 세전현금 수주를 했을 때 차이는 딱 한 가지야. 대체 충당금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하는 거 마찬가지. 여기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원금 상환액을 다시 더해줘야 돼요. 원금 상환분은. 그리고 감가상각비 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세전으로 하는 경우하고 순영으로 하는 경우는 차이가 여기죠. 순할 때는 이자를 공제해주고 여기 세전을 할 때는 원금 상환을 더해주는 거예요. 당연할 거야. 왜 그러겠어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이 나오려면 뭐를 빼야 돼? 원리금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여기 이 원리금 중에 이자를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전으로 할 때는 이미 원리금 이자가 빠진 상태야. 근데 이자가 빠진 상태인데 모두 같이 빠졌어. 원금도 같이 빠진 거야. 그 원금은 세금 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빠지는 원금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똑같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영업소득세가 등장해서 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대원감이라 그러죠. 세대원감, 그리고 이제 순대이감. 요거는 이제 언젠가는 가로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요 차에다가 이제 두 군데 가로 쳐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가유순전후라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 논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체적인 단계에는 이제 몇 가지 게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기출 문제를 보시면 가로 문제가 나와요. 가운데 가로를 쳐놓고 빵꾸 뚫어놓은 다음에 가로 친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 유형이고, 근데 이게 25에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능성이 점점 생겼고, 또 하나는 작년처럼 이제 이 자체를 그냥 물어봐요. 가능 총수득에다 공실과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효 총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위에다가 경비 빼면은 순이 나온다든지, 이 흐름을 그대로 말로 쭉쭉쭉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산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이 가장 많죠. 순이 얼마냐 물어보고 세후가 얼마냐 물어볼 때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가로친 빵꾸 뚫는 문제, 개념 순서대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중에 어느 게 제일 많냐? 계산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9회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계산이 출제가 됐다라고 가정하시고 관계되는 걸 착착착착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연습 문제라 그래서 25회 때 출제된 게 거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 세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본 질문이 세율을 물어봤어요. 세율을 물었는데 지금 뭐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가능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다만 양심이 조금 있어서 가능 총소득을 이제 구하게 하지 않고 가능 총소득이 얼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어요? 4,800만 원이 가능 총소득 제시됐어. 잠깐만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그럼 가능 총소득 나왔고 마지막 걸 물어봤으니까 단계별로 잘 알아야 돼. 공실이 나올 거야. 공실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공실은 반드시 고려해주게 돼 있어요. 나왔네. 너희네 공실이 가능 총수득 몇 %다? 5%가 나왔어요. 그럼 가능이 이제 4,800이 나왔잖아요. 여기 5% 하면 얼마가 나와? 이 4,800에다 곱하기 0.05를 하면 되죠. 그 58에 40, 5, 20이니까, 5, 4, 20이니까, 58, 40, 5, 4, 20이니까 24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 그것도 딱딱 안 떨어지게 해줘가지고 아주 이제 조금 신경질 나게 나왔죠. 그러면 4,560만 원이 이제 뭐가 나와요? 유효총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무슨 자료가 주어지겠어요? 그 다음에는 영업경비를 빼야 되지. 영업경비를 이제 도출하지 않고 이때는 자료가 주어져. 얼마 주어졌어요? 240만 원 주어졌어요. 그 영업경비가 240만 원을 또 빼는 거야.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순영업소 나오겠지. 그럼 빼면은 얼마 나와요? 4,320만 원이 이제 순이 도출이 됐어요. 중간에 하나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부채 서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 부분이 뭐라는 뜻이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근데 자료가 어떻게 줬냐? 원금 상환분 200만 원 주어지고, 이자 비용 800만 원 주어졌어요.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되지. 그렇죠? 더해줘야 돼.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은 200, 이자는 800이니까 더하면 1,000만 원이야. 부채 서비스 1,000만 원 공제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공제하면 이제 세전이 나와. 세전이 3,320만 원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야 돼요? 소득세를 빼야 되죠. 근데 이런 문제 스타일로 낼 때 출제위원들이 그럼 소득세 그냥 주어질까? 안 그래요. 소득세를 구하게 할 겁니다. 그 때마침 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감가상각비하고 소득세를 20%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짜증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해도 지금 1분이 육박하게 되는데, 요거까지 구하게 했으니까, 그럼 순대이감을 적용하시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지금 구했죠.
순용수 얼마 구했어요? 4,320만 원 구한 상태야. 이럴 때는 대체 충당금이 주어졌느냐? 보시다시피 대체 충당금 안 주어졌어요. 대체 충당금 0으로 잡고 그럼 이자를 빼야 돼. 이자가 지금 주어졌죠? 얼마 주어졌어? 800만 원 주어졌어요. 800만 원 빼. 800만 원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돼? 감가상각비가 또 주어졌어. 감가상각비 얼마 주어졌어요? 맨 마지막 절에 200만 원 주어졌어요. 200만 원이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공제항목이 총 얼마 줬냐? 1000만 원이야. 그럼 4,320만 원에 1000만 원 빼면 3,32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세율이 몇 퍼센트 주어졌어요? 세율이 20%야. 0.2. 그럼 이거는 얼마나 나오면 664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664만 원이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럼 664만 원이 나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세후현금 수지가 얼마 나오냐면은 2,656만 원이 딱 등장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 2,656만 원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2번에 있네. 이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25회 때 이제 그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능부터 출발해서 세후까지 순서대로 착착착착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난이도가 상해요. 왜 상일까?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문제를 생기게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1분이 초과되는 문제에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 풀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스타일로, 마지막을 물었는데 처음부터 자료가 쭉 나왔다. 그러면은 우선은 보류하시고, 맨 마지막에 민법 다 푸시고 나서 정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 유일하게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더라는 거죠. 책에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왔던 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다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연습 문제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잘 집어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문제를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운영 단계 소득 이득이고, 투자자는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운영할 거야. 운영하다가 항상 이제 뭐를 염두에 둔다? 팔 거를 염두에 둬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제 처분 단계가 등장해요. 처분 단계는 이제 자본이득이다 그랬죠. 자본이익은 마지막에 한 번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소득이득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계산 문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자본이득에 대한 흐름은 거의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335에 표현되고 있는 흐름만 아시면 돼. 이거는 이제 취득한 걸 다시 팔아야 되잖아. 그럼 취득하고 처분 단계는 전혀 반대의 현금 흐름이, 자산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이제 현금 자산 내보내고 실물 자산 끄집어내는데, 처분 단계에서는 실물 자산 내보내고 현금 자산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이 그래서 샀던 것을 다시 판다 그래서 뭐부터 출발하냐? 매도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매도 가격에다가 어차피 이제 매도할 때도 경비가 들잖아요. 중개수수료라든지 막 들잖아. 그래서 매도 비용을 빼요. 매도 비용을 빼면은 이제 여기서 흐름상에서 순매도액이 나오죠. 순매도액. 여기까지가 이제 총투자 논리인데, 그 순까지는 다 총투자 논리야.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뭐냐면은, 요 다음 단계를 알아두셔야 돼.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아요. 근데 보통 대출 기간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20년이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분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결정이 주체인데, 지분 투자자들은 대출 기간이 20년짜리 해가지고 은행 돈을 받아서 부동산 샀다 그래서 대출 기간만큼 부동산을 보유한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대출 기간이 20년 동안 빌리는 거 했지만은, 내가 이제 20년 빌려서 매입한 부동산은 내가 한 5년 보유하고 나중에 쫑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년 빌렸지만은 5년 동안은 갚았어. 계속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5년 후에 팔잖아요. 그러면 다 갚은 것이 아니잖아. 몇 년치가 남았어요? 15년치가 남았어. 15년치를 한꺼번에 갚아야 돼. 그게 이제 미상환 저당 잔금이야. 그래서 이제 안 갚으면 참 좋겠는데 안 갚을 수가 없는 구조라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 거 다 털어냈으니까 이제 내 몫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내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내가 투자한 돈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내가 투자한 돈 들어온다, 지분 복귀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본이득세를 빼요. 이 자본이득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득세라는 논리가 세법시험에 공부하시는 양도소득세 개념이에요.
근데 세법 시간에 양도소득세라는 걸 따로 공부하시고 따로 거기서 계산 문제를 푸시고 세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양도소득의 복잡한 구조를 이제 판단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세전 다음에 자본이득세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은행돈 털어냈으니까 이제 완벽한 내 돈이 나오죠.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지분 복귀액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흐름만 잠깐 보시다가 어디만 집중적으로 잠깐 보시냐면 요걸 잘 보세요. 순매도액까지는 총투자하고 세전부터는 나에 대한 논리인데,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복객 사이에 뭐가 있다? 미상한 저당자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 순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은 세전 지분복객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오해의 X예요. 틀렸지? 왜? 매도액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는 게 아니잖아. 부채 서비스액은 보유 단계에서의 그 원리금 상환액이고, 그리고 이거는 보유 단계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상한 저당자금은 안 갚은 돈을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 대출 잔액이야. 그러니까 이제 순매도액에다가 부채세를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뭘 빼야 돼? 미상한 저당장을 빼야지 세전 지분복귀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엄청나게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특히 이제 요거는 이렇게 흐름만 잠깐 보시면 되지만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 꼼꼼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또 문제가 나오도록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역시 이제 핵심 부분은 계산 문제를 풀든 지문을 풀든 경비에 대한 부분하고 영업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출문제 이게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난이도를 보고서 아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 문제 맞힌다는 사명의식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투자 분석을 하게 될 텐데, 투자 분석 논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운영 단계 소득이득과 처분 단계 자본이익 등 이런 논리를 끊임없이 이제 건드리게 될 것이고, 투자 분석도 이제 이거를 모르면은 결국 못 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출제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그러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책에는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이 사고방식은, 여기는 책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제 펼쳐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 분석 기법을 분류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걸로 투자 분석 기법 어떻게 분류하느냐 따져봤더니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25강을 26강인가 통해서 보셨던 것이 화폐 시간 가치야.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는 게 있겠죠. 우리 부동산 투자론뿐만 아니라 경영에서 논하는 경영 분석에서도 다 경영 분석 기법을 논할 때 이제 화폐 시장 가치라는 걸 가지고 이제 분류 체계를 나눕니다. 화폐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있었죠? 그럼 화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거를 고려해 주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더 간단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무시한 다음에 유출된 돈하고 유입되는 돈 두 가지 금액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비할인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현재라든지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 있죠. 현재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자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년 후에 12억으로 팔 걸로 예상된다. 즉 현재 10억의 매입이 가능한 부동산인데 이게 2년 후에 12억의 매각으로 예상이 된다.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현재라든지 2년 후라는 것은 미래잖아. 요거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야. 무시하고 판단하면 단순히 12억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건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이게 10억하고 12억은 단순한 명목상 금액이고 얘는 현재 금액은 미래 금액이 아니냐. 시간이 다르면은 어때요? 이거 직접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주자. 그래서 2년을 그러면 현재로 땡겨가지고 판단해 준다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할인 기법이다 그럽니다. 할인 기법.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출제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접근이 그나마 용이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림셈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율분석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율분석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림셈법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어림셈법은 이제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논하겠지만은 먼저 승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승수법. 승수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것이 내가 얼마 투자했어.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것인가? 그 회수 기간에 대한 질문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투자한 돈이 1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1000년 후에 회수한다. 그 투자 가치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하는 거 투자 아니냐 따졌을 때 등장하는 것이 승수야. 때문에 승수라는 그 내용은 회계적으로는 회수기간법이라 그래요. 회수기간. 근데 다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라서 단순 회수기간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야. 근데 요거랑 이제 역수관계에 있는 게 있는데 투자자는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것이냐 그것도 기간도 관심이 있지만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하냐 그래서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의 비율인 수익률을 관심이 있어요. 그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올 것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익률법이다 그럽니다. 이 수익률법을 이제 회계적으로는 뭐라 그러는 이거를 회계적 이익률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승수하고 회수기간은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수익률하고 회계적 이익률은 같은 말이다.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고요. 자주 나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답인 경우가 있어요. 즉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런 지문을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승수법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 공부할 것이고 수율도 몇 가지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식으로 연결시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율법에도 몇 가지 비율이 있는데 비율은 이제 좀 이따가 논하도록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어림셈법상에 공부하실 내용과 비율법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비율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 근데 고려하는 방법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고려하는 방법은 명칭도 심상치가 않아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이제 이게 수지가 이제 현금 흐름이라 해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표현.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순용가라는 게 있어. 순용가법, 순용가. 이걸 NPV다라고 약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PI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 이거를 이제 IRR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상에서 나오는 것이 종류가 몇 개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순용가, 그리고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야. 근데 문제는 다음은 투자 분석 기법 중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고려하는 게 네 가지가 있을 것이고 아닌 게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고려하는 방법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몇 가지가 제시돼 있어. 세 가지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거를 단독 문제로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고려하는 거를. 그 고려하는 걸 어느 걸 집어넣을까 하다가 여기 어림셈법상에 보면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기간을 물어봤을 때 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단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개선시켜서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가지고 회수기간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가 회수기간. 근데 이 현가 회수기간은 벌써 명칭상에서 뭐가 드러나? 현재 가치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건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느 거는 고려하고 어느 건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까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X. 수익성 지수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X에서 이걸 서로 엇박자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법 어림승수법의 종류 몇 가지, 수익률의 종류 몇 가지, 비율법 몇 가지 종류를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근데 이쪽의 종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투자 분석 기법 논할 때는 이쪽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요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고려하는 방법에 보면은 지금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수익, 순수내가 있죠. 여기다가 현가의 수익안이라서 순수내현은 고려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외로 지문으로 많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투자론 8문제를 다 맞히긴 힘들어요. 뭐 다 맞추면 좋겠지만은 시간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고 계산 문제가 최소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론에 대한 논리는 난이도가 세게 나오는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하고 투자론에 주로 배당이 되거든요. 출제원이 난이도 가장 세게 낸 계산 문제는 풀지 말란 뜻이야. 괜히 풀어가지고 5분 만에 풀어서 틀리는 것은 안 풀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논할 때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반드시 해주시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논리는 이 정도 수준 나오면은 푸시고 이 다음 단계 나오면은 풀지 말아라 라는 어떤 가이드를 정해 놓으셔야 돼. 근데 기준이 되는 게 요거는 아마 기출문제 보면 느끼실 거야.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보면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풀지 마셔야 돼. 그러나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 반드시 하시고 할인법에 대한 논리는 이제 뭐다?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선택에 대한 기준을 생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분석할 때 화폐의 시장 가치라는 지난번에 보셨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는 논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논하는 이 가이순조는 있죠. 이 내용들을 모르면은 결국 이것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예, 단순 암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용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부터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단계별로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할인법 이런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페이지를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사실상 보시냐면은 할인연금 수집 346페이지부터 등장하고 있는 어림셈법부터 펼쳐주시고 어림셈법의 내용이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복습해 주시면서 항상 끌고 다닐 때 뭐를 끌고 다니라? 가이순전을 항상 끌고 다니면서 다음 단계 내용을 이제 잘 이제 추적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투자 분석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